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강원도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저희가 오한강, 허영만 그리고 김세영 두 작가님의 만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예고해 드린 대로 맨발의 겐, 맨발의 겐이라는 일본의 만화인데, 이게 이제 원폭의 피해에 대한 뭐 그런 아주 리얼한 그런 만화인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 상공 도심 상공 600m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카자와 케이지라는 만화가가 자기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만화죠. 땅에서 터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터졌어요? 네, 상공 600m에서 터졌죠. 원래 그렇게 하나? 네. 그래도 뭐 이게 그러니까 처음 터지면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열선이 섭씨 3000도라고 하죠. 열선이 노출되면 뭐 그냥 뭐 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슉 부니까 이게 막 집들이 다 거의 뭐 파괴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일어나죠. 그런 와중에서 불이 나면서 이제 또 완전 불로 타고. 아니야 한마디로 지옥도가 연출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비상구가 없다. No exit from her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아주 리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좀 이게 기분 나빠지고 너무 끔찍하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이런 원자 폭탄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히로시마에 히로시마 상공에 있었던 건물이었습니까? 그 원폭 맞고 그냥 그대로 뼈대만 남은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걸 알지. 이걸 철거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총리가 히로시마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의욕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히로시마에서 전국에서 또 일본 학생들이 와서 그쪽에 영화 같은 거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상당히 이제 핵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죠. 어떻든 우리가 일본에 물론 일본 자체야 국가의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무기를 절멸 무기고 절대 무기니까 가지고 싶어 합니다만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상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프로그램으로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도 뭐 이번에 맨발의 겐을 예전에 한번 읽고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봐도 정말 좀 적나라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작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원폭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20대부터 계속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항상 걱정되는 거죠. 아이를 낳았을 때 혹시나.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피폭을 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백혈병이랄까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일어났고 결국 이 작가도 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히로시마에 8만 명 정도 살고 계셨다고 하거든요. 일본에 그 당시 무려 일제강점기니까 8만 명 중에서 그때 5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됐다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한 8천 명 정도 최대 죽은 걸로 정확하게 뭐 통계도 안 되겠죠.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한국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입장 같은데 가장 많이 이제 히로시마에서 사상이 되었고 피폭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히로시마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경상남도 합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합천에 이제 그런 피폭 관련한 기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피폭 다루는 병원 이제 과도 개설돼 있고 그쪽에 많이 있어요. 합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몇 개 지금 살짝 보고 있는데 가족들을 다 그냥 무너진 집에 거기다 이제 두고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명랑 만화 있죠. 긍정적인 것만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만화체는 약간 그런 만화. 원래 그런 만화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극화가 아니라 만화풍이죠 사실은. 근데 왜 이제 이 만화를 그리게 되었느냐? 1966년에 이제 처음 이제 다른 원폭 만화 검은 빈가 이걸 그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본은 다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내장이 안 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뼈가 나오잖아요. 그럼 뼈가 나올 때 그것도 이제 보면 큰 머리뼈도 있고 그죠? 큰 몸에 뼈대가 이제 뼈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수습을 해가지고 뭐 잘게 부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뼈가 나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뼈 없는 거예요, 뼈가. 뼈가 없어. 뼈가 없고 전부 다 뭐 한 4, 5cm짜리 덩어리 정도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사능 엄마가 피폭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엄마 뼈를 다 결국은 가가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다 분노가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일본 작가니까 미국은 왜 이런 원폭을 터뜨렸냐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누구냐. 일본 왕인데 왜 일본 왕, 천황은 그 책임을 안 지고 지금도 저렇게 권좌에 있는가. 그래서 이 만화가 처음에 소년전표 연재대 인기를 많이 끌다가 근데 이 대목들, 일본 정부랄까, 일본 왕에 대한 제일 일본사에서 금기되는 성격이 이 일본 왕실이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럼 금서로 지정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제 소년전표에 연재하다가 뭐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잡지에 옮겨서 연재를 했고 그래서 뭐 작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일본 왕을 비판하니까 우익들이 편지 같은 거 오고 협박하지 않을까. 근데 어린애들 보는 만화 생각해서 그런지 긴장했던 것에 비해서 전화가 없고 편지가 없어가지고 좀 맥이 풀렸다고 하죠. 오히려 좀 자기 삶을 걸어왔으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일본 쪽도 재미있는 게 그 이웃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오, 왜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아니 당신 남편은 말이야 만화를 그리면서 그 자기 집안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런 걸 왜 다 그림에 그리냐고. 그리고 당신은 왜 그런 그 피폭된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피폭됐다는 자체를 차별로 보는 거죠. 피폭된 거를 그거를 아우 저 전염병 걸렸다 이 생각하는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원자 폭탄을 그 빛가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원자 폭탄 빛가동. 우리 빛가 번쩍 하죠. 네. 빛가 번쩍. 삐까 번쩍 뭐 이런 말 네, 하는데요. 그게 빛가 번쩍인데 빛가예요. 일본말로 번쩍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빛가. 그래, 빛가예요. 이게 번쩍번쩍. 그러니까 빛가 번쩍 같은 말이 그냥 역전하고 할 때 전하고 압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 빛가 번쩍하고 그 동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꽝 하는 소리예요. 꽝. 우리 꽝. 그러니까 번조합이 꽝 했다 이거지. 그걸 원자 폭탄을 불렀거든요. 빛가동. 근데 그런 것들을 맞은 사람들이 결국 이런 거 어느 순간에 수습하러 외지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도 안 되는 막 그냥 뭐 그 뭐라고 하니까 변을 그냥 쫙쫙쫙 그냥 설사처럼 막 피부들 피똥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염병이다 생각했던 거죠. 이거 전염병이다. 이 방사능이 많이 단시간에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노출되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결국 어머니의 그거를 보면서 난 제대로 그려야겠다. 그리고 사실 일본에는 히로시마 원폭 딱 하고 나서 미국이 어차피 들어와서 자꾸 그런 게 되면 안 좋잖아요. 미국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미군정.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숨겼고 그 히로시마의 참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다른 지방 사람은 잘 몰랐던 거죠. 한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화는 이게 처음 나왔어요.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는데 만화로 나온 게 뭐 검은 비는 1960년대 후반에 나왔고 이 만화가 대중적으로 연재된 건 73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정프로님은 이때까지 책이나 이런 만화나 영화로 히로시마 뭐 피해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없는 거 같아요. 얘기는 많이 그냥 이래저래 들어봤는데. 그렇죠. 매체로 뭐 이렇게 본 적이 그러니까 별로 안 하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맨발의 개인이 그게 승부적이 되다 보니까 만화로 냈지만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가 없으니까. 그 아주 리얼한 거죠. 직접 자기가 경험했고 그걸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뭐 이 분노가 스며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게 히로시마뿐 아니라 이게 전체 10권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작가가 이 10권 말고 더 이제 이 주인공이 결국 이제 그림 공부를 하러 프랑스를 가서 또 그 당시 유럽의 반핵 운동하고 같이 연대하고 뭐 이런 걸 구상했는데 결국 그는 작가가 일찍 뭐 나름 이제 70 초반에 돌아가신 바람에 결국 그 구상은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원대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 뭐 자기도 그런 이야기 하죠. 너무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누나 죽었고 남동생 죽었고 엄마는 그때 산다리 타고 갔는데 그 폭탄 맞고 충격에 바로 그날 애를 출산했는데 그 애도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완전 그 가족이 전멸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군사학교에 일종의 징용을 나갔던 큰 형하고 시골에 갔던 작은 형 이렇게 하고 자기하고 3명하고 엄마하고 네. 같이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그리고 그 가족이 죽었고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름이 흐르고 사람 막 이런 게 너무 끔찍하니까 무기력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그 트라우마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막 기억하기 싫으니까 더 즐거운 내용만 그랬는데 어머니의 그 화장을 하고 나서 나온 그 뼈도 아닌 거의 뼈 분말을 보고 자기가 충격받아가지고 왜 지금 아무도 이걸 기억하지 않는가. 참 일본은 기억하지 않네요. 그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일까? 자기들이 어떤 수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는 일본이 스스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묻고 따져야 된다.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고 따져야지 미국에 대해서 원폭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시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년 주인공 이름을 겐으로 했잖아요. 겐. 네. 우리가 그 한자로 치면 원이거든요. 와. 마원자, 어떤 원자. 네. 우리가 원소할 때 원자, 우리 원단, 새 첫날, 처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원소가 되어라. 괜히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런 자기의 어떤 뜻을 여기 주인공 이름을 달았던 거죠. 저 옛날에 반딧불이의 묘라는 네네. 만화 네. 애니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꼬마 애들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만화를 봤을 때 주위에 평이 좀 나뉘었어요. 왜 너희가 피해자인 척 저렇게 불쌍한 애들을 가지고 뭐 애니를 만드냐.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 책도 약간 그런 비판이 그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진짜 이 나카자와 케이지의 부친 같은 경우도 일종의 비국민 취급을 받았어요. 천황의 비판적이고 전쟁의 비판적이어가지고 항상 일본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당시 옆에 뒷집에 살았던 조선인들 조선인을 놀렸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절대 저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저기 살아가는데 조선인 그걸 놀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만화에도 보면 자기를 결국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인 박씨 아저씨가 엄청 도와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만화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말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 조선인의 이미지도 아주 그 자기들 도와주고 긍정적이고 정말 그렇게 그리고 있고 또 이 만화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의 폭발 요소는 천황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 책임을 안 지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어떻든 젊은이들을 수백만을 목숨을 잃게 놓고 어떻게 자기는 뻔뻔하게 저 자리에 앉아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1947년이죠. 3학년 때 그때 이제 이랑 히로히토가 히로시마로 이제 위문을 온 거죠. 근데 그 전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 내일 뭐 우리 한정할 거 이런 거 집에서 만들어 와. 그리고 1학년 오니까 막 한정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어야 될 거 만들어라는데 자기는 어린 마음에도 아니 저 인간한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 지 3년이 지나서 오냐. 1947년 12월에. 그래서 자기가 그날 이제 1항이 탄 특룡차 천천히 지나가는데 하도 화가 나서 돌멩이를 발로 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찼는데 차바퀴에 맞고 튀어나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혼자만의 소심한 반항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그 맨발의 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듣고요.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20개 언어로 번역됐고 상당히 뭐 결국은 우리가 뭐 그냥 히로시마에 원복이 떨어져서 얼마가 죽었고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했고 또 항상 미국이 주장하는 논리 있죠. 히로시마에 원폭이 안 떨어졌다면 트루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규슈에 상륙해서 일본 상륙을 했다면 미군 병사 25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 25만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자한 나의 결정은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최근에 뭐 그 원폭 다른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개봉해서 완전히 공전에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죠. 오펜하이머. 저희도 예전에 이제 시즌 1에서 바로 다뤘던 그 평전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 오펜하이머. 근데 그 오펜하이머도 엄청나게 괴로워했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가 도대체.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좀 평화랄까 군축으로 가다가 완전히 미국 사회도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근데 그 원폭이 정말 이 만화만 봐도 너무나 끔찍한 피해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이제 사용돼서 안 될 네. 폭탄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원폭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전쟁 없는 게 거의 처음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나요? 전쟁은 계속. 그 세계적 그러니까 세계 대전의 의미가 그건 없어졌는데, 근데 소산 전쟁은 한국 전쟁이 있었고, 거기도 300만이, 소산 전쟁도 아니죠. 한국 전쟁 300만이 죽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또 미군만 5만 죽었고요. 걸프전이 있고. 계속 전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쟁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정점으로 이제 살인의 어떤 살상 규모는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너무 위험 요소가 크다는 주장도 있고, 네. 지금 말씀대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근데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으면 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말하기는 되게 꺼려했는데 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징조죠. 상당히 위험하죠. 핵무기 쓰는 건 아마 쓰면 러시아가 쓸 텐데 러시아도 아니 사실은 네. 그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사회주의권의 네. 그 러시아 소련이 예전에 했는데 근데 사실 역사책을 보면 핵전쟁이 비화 안 된 마지막 그 뭐라고 할까 브레이크는 소련 쪽에서 많이 걸었거든요. 잘못하면 위험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쿠바 위기 때 그 당시 소련 잠수함에게 미국 쪽에서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폭내를 투하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잠수함이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서는 외부에 이제 교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는 3차 세계대전에 얘가 보통 그럼 바로 거기서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했으면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함장하고 이쪽에서 뭐 그걸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막은 이야기 또 소련에서도 이제 방공망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오류도 일어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막은 이야기 물론 미국도 많이 막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근데 이게 뭐 아주 핵을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많은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나름 어떤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죠. 이게 네. 혹시나 이제 왜냐면 이건 한 번 쓰면 불가역적이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TNT 한 13,000톤에서 15,000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도 이 정도 됐고 우리 지난번에 레바논에서 그때 한번 그 무슨 화학 제품 폭발해갖고 난리 났잖아요. 레바논 항구. 네네네. 그게 TNT 1,000톤이 동시에 터진 규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또 완전히 날아갔는데 우리 예전에 그 1위 화약 익산 지금 익산인데 1위에서 그 기차 폭발. 기차 폭발 때도 TNT 그때도 네네. 그때 몇십 톤인가요? 몇백 톤인가? 하여튼 그때도 이 시가 그랬는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00만 톤 이상이거든요. 기본 쓸 수 있는 게. TNT 1,000만 톤짜리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그 북한이 뭐 갖고 있다는 게 TNT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TNT 100만 톤짜리가 한꺼번에 터진다. 네. 오늘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네. 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카자와 케이치가 이제 개인을 주인공 내세워서 히로시마에 이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네. 1945년 8월 6일 아침 7시 9분 히로시마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적기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왔지 하면서 방공호로 대피를 했다는 거죠. 동네마다 이제 방공호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공호가 한 3평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2명 정도가 들어가 앉을 수 있대요. 들어가 있다가 뭐 한 20분 지나니까 해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B-29 폭격기가 지나간 계행운이 있죠. 파란 하늘에 쫙 흰 산줄기가 딱 일직선으로 걸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전날 밤에도 미군 군용기가 계속 출격하고 경계 공고가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작전이었던 거죠. 계속 전날 밤에도 해가 사람들을 무디게 만든다. 방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고. 그리고 히로시마가 군사도시거든요. 본래 히로시마에 예전에 대본령이라고 일본이 전쟁할 때 그 대본령을 설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히로시마는 본래 그 흔히 말하는 왜구들 있잖아요. 해적들의 본거지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라고도 하죠. 항구가 이렇게 잘 있죠.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사람 군대가 기본적으로 아주 센 군대 중에 하나예요.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군인들 중에 사스마 그리고
그 쓰나미 났던 2011년 그 지역하고 그런데 그리고 히로시마 이런 데가 아주 군인들이 세다고 하죠. 제일 약한 데가 오사카 상인 도시. 그런 데는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히로시마 군사 도시인데 공습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핵을 쓰려고 놓아놓은 거 일부러. 미리 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을 써가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을지 보려고 그 당시 뭐 히로시마랄까 나가사키 그리고 일본의 그 규슈 북규슈 고쿠라라든지 이런데 그 나왔던 거예요. 기타 규슈인데. 왜냐하면 군사 조직에도 딱 때려가지고 이 어느 정도 피해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폭격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히로시마 시민들은 뭐 괜찮네, 뭐 이제 별일 없네 해가지고 당시 35만 히로시마 시민들이 일상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니까. 자, 작가의 집이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 한 3평짜리 거실이 있고 방이 2평 좀 넘는 방이 있고 2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빨래 넣는 마루가 2층에 있다고요. 일본의 전통 가옥이 저도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빨래 넣는 마루 같은 게 마루인데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1층 방에 있고 누나는 1층 거실 동생은 현관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학교로 일찍 간 거죠. 네. 갔는데 학교에서 소지품 하나를 잊어버린 게 있어갖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가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학교 현관문을 나서는데 같은 반 친구 엄마가 말을 걸어온 거예요. 친구의 엄마가 야 너 뭐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하늘을 받아보니까 갑자기 B29가 날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경계경보 안 울리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아주머니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왜 공속경보는 안 울리지 하면서 뭐 아주머니 말하면서 쳐다보고 그 이제 B29죠. 그게 에놀라 게이죠. 그 네. 이름을 자기 조종사의 엄마 이름을 붙여갖고 에놀라 게이로 했죠. 참 미국 사람들은 또 희한하죠, 그죠? 아니 이름 사람을 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만 에놀라 게이 엄마 이름을 붙여갖고 자 그게 하늘을 가로질러 이제 이렇게 오다가 뒤로 자기 등 뒤로 사라졌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눈에 확 하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 눈에. 그 지금도 기억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빛이 네. 도니까. 흰 빛깔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로 파랗게만 불꽃이 미친 듯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흰 이제 그걸 흰 빛깔이고 둘레 파랗스름한데 제일 바깥으로는 빨간과 주황이 뒤섞인 어마어마하게 무슨 불덩어리가 확 눈에 들어오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을 잃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8시 15분 리틀보이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절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날려가가지고 그 빛을 본 순간 이제 자기는 사실 이제 완전히 이제 빛 보면서 같이 이제 이게 1.2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됐냐.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네.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그때 학교 담벼락을 등지고 있었거든요. 네. 자기가 있고 아주머니는 학교 담벼락 여기 자기 아줌마가 앞에 있고 자기는 여기 보는데 자기 등 뒤로 학교 담벼락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은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얘를 덮쳐가 얘가 깔려 죽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담벼락을 받쳐준 거예요. 그게 가로수가 받침대가 내가 벽을 탁 받쳐주니까.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았네. 그리고 벽이 뭐냐. 벽이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그 원폭의 열선 3척들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선은 벽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깔려 죽는 거는 나무가 막아주고 갖고 자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거죠. 진짜 기적적으로 살았네. 네. 근데 같이 말을 나눴던 친구 엄마 있잖아요. 네. 어디 간지 딱 보니까 전찻길, 요 길 건너편 나라가 있었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시꺼멓게 타가지고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벌렁 그냥 있던 거예요. 그냥 진짜 적사인 거예요. 왜냐면 아주머니는 열쇠를 바로 이거 바로 받아요. 그래서 1m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했는데, 1m 사이에 두고 사람이 생가사가 갈려버린 거죠. 1m 사이에 생가사가 갈린 거죠. 야, 그러니까 참, 자기 애들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은 열선 바다가 바로 또 다 죽어버렸고, 다 죽었고, 그렇죠. 학교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무너진 건물에서 깔려 죽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다 죽어버렸던 거죠.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이제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집들이 이제 도로변에 양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들이 지붕째 폭삭 무너져갖고 길 한복판에 다 밀려나 있는 거예요. 집이 옮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다 일본식 2층 집이었는데, 목조주택이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1층 찌부러지는 바람에 2층이 다 땅에 내려앉아 있어요. 1층은 다 찌부러졌고. 그리고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초속 400m의 핵폭풍이 휩쓴 거죠.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 초속 400m죠. 그러니까 반경 2km 내의 목조주택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전봇대 전선은 어지럽게 막 끈기가 늘어져 있고 전화선도 막 전봇대를 뱀처럼 비감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풍경이 뭐냐면 먹물 같은 검은 연기가 쫙 이렇게 막 먹물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여기 대목 나옵니다만 너무 끔찍한 거죠. 사람 보여서 가보면 몸에 온통 유리 조각이 다 박혀 있는 거야. 온몸에 다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면에서 자기가 유리창을 정면에 밟고 있는 사람은 온몸 정면이 다 유리가 박혀 있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리가 박혀 있는 거야. 머리부터. 네. 오른쪽 옆에 본 사람은 오른쪽이 다 박혀 있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길거리마다 일본은 목적은 물이니까 이제 집, 거리마다 방화수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1m, 1m 해가 물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화재 때. 네. 그 사람들이 유리 박힌 사람이 모여갖고 아무도 말 안 하고 몸에 물을 뿌려가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왜 피를 씻어내냐 싶었더니 피가 씻어져야지 유리가 또렷이 보이잖아요. 그래 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피에 범벅이 되니까 유리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물을 씻어갖고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야기할 기력도 없어가 자기가 그 무성영화 같은 침묵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완전 흑백 무성영화. 그냥 완전 시커먼 연기만 쫙 자국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유리창에 부딪혀갖고 그럴 때마다 쩔꺽쩔꺽 소리 나는 거예요, 유리가. 그리고 얼굴이 파래요, 가보면. 유리 조각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필관 쪽에 얼굴이 파랗고. 그 나중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같은 여학생들 중에 얼굴이 파란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유리 조각이 있는데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빼려면 이거 째야 되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또 흉터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막 요즘 같으면 쉽게 빼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 학교를 다시 몇 달 후에 갔을 때 애들 중에 얼굴이 파랗고 피부가 파란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리를 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뺐는데 여기 얼굴은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정말 뭐 비명도 없고 구함도 없고 그냥 있다가 뭔가 타서 빠지직하고 터지는 소리만 들리지 그냥 완전히 침묵의 세계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때 이제 트라우마를 많이 느끼죠. 뭐 전차를 보는데 전차에 앉아서 그냥 뭡니까 손잡이 잡은 채로 서서 타 죽은 사람, 앉아서 타 죽은 사람, 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 이제 작가의 집 골목을 뛰어갔는데 불이 그냥 이제 다 번져오는 거예요. 이제 불바다가 진짜 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골목이 굴뚝 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쫙 불들이 이제 이렇게 굴뚝처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만화는 조금 다릅니다. 만화는 그냥 가서 이제 아버지가 그 1층 뭡니까 집에 깔려 있고 동생과 누나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오고 자기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끼지더라는 거야. 더 이상 여기 가면 죽는다, 타 죽는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는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막 공포감이 막 또 덮여오는 거죠. 이제 아무도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었을 거야.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울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알아보고 야, 게이짱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 엄마 어디 전차 정류장에 가 있다. 그거 가봐. 전차 정류장에 너 엄마 있어.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주머니도 보니까 얼굴이 못 알아봤던 게 처음에 온몸이 유리투성인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누구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 말하고 그럴 때 몸에서 유리 조각이 절거럭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역시 피부가 문신을 한 듯이 파랬다. 몸에 박힌 유리 조각의 파란 색깔이 피부 속에 비쳐갖고 파랗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 정류장 가는데 이 또 진짜 희한한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전차 정류장 엄마가 있는 데로 가고 있는데 흰 셔츠, 흰 앞치마, 흰 바지가 다 먹칠한 지금 풍경이 됐잖아요. 그 시커먼 연기가. 거기서 급작 반짝반짝 흔들리는 거예요. 흰 바지, 흰 치마, 흰 셔츠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인데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부분이 있죠. 내가 흰 셔츠를 입었잖아요. 이 부분은 안 탔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열쇠를 다 튕겨내버렸고 그 대신 얼굴 노출되는 시커멓다는 거죠. 다른 몸은. 그러니까 흰 옷 부분만 보면 진짜 유령처럼 덩실덩실 떠가는 거예요. 흰 치마만 덩실 떠가고 흰 바지만 떠가는 거예요. 나머지 노출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전부 새까맣게.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흰 옷이. 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들의 행진 같았다는 거죠. 근데 더 이제 걱정인 제목이 많아보면 나요.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죠. 손을 앞으로 펴갖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강씨처럼요. 네, 근데 문제는 손가락 끝에 한 50cm 종이 같은 게 늘어들어 있다 이거죠. 손가락 끝에 이렇게. 종이? 피부가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손끝에 매달려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50cm가. 근데 이걸 그냥 가면 이게 뭡니까? 흙에 내리고 가면 흙에 이게 솔려가지고 이거 달려있는 피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지금 피부가 흘러내려갖고 이 손톱 끝에 달려갖고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들고. 아프니까 이렇게 들고. 완전히 무슨 강시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선으로 피부가, 등의 피부는 훈도시처럼 내려지가 뒤로 가고, 다리 피부는 뒤꿈치를 내리고, 이 어깨 피부는 손으로 해갖고 이 손에 쭉. 살이 그냥 녹는 거죠? 살이 녹아버린 거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뭡니까? 큰 물집이 잡히겠죠? 큰 물집이 연결돼갖고 이게 어떤 충격이나 뭐 부딪혀가 꽝 터지면 이게 물집이 터지면서 그죠? 살이 쫙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 거죠. 물집이 잡혔다. 그러니까 물집이 여러 군데 생겼다가 하나로 이어지가 큰 물집이 돼가지고 물이 출렁거리는데 쿡 찔리면 그 물이 빠지면서 피부가 축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 이게 막 심한 사람은 살갗이 1m 가까이 뒤에 따라다니는 피부가 1m 가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어디가 안전한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엄마를 만나게 돼요. 어머니는 정류장 왼쪽 인도에 얇은 요를 깔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요둘레, 냄비, 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보는 순간 이제 털썩주지하는 거죠. 이제 살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둘 다 진짜 이럴 때 똑같아요. 너무 반가웠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할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거든요. 울음도 안 나고 웃음도 안 나고 서로 얼굴만 멍하니 바라거든요. 근데 엄마가 무슨 누더기 조각 있잖아요. 이런 걸 안고 있어갖고 뭐지 하고 보니까 웬 쭈글쭈글하고 빨간 얼굴에 갓난아기가 턱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산달이 이제 다 갔는데 폭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조기에 조산을 해버린 거죠. 길거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자, 그런데 이 엄마하고 여기 켄이 있는 그 정량 7길 양쪽에 이제 채소밭하고 감자밭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피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탁탁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소 잎에 차가운 감촉이 화상 입은 몸을 시원하게 느끼는 전부 밭으로 다 몰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밭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이 시꺼매지더니 검은 비가 쫙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비요? 검은 비가. 이 마치 중류 있잖아요. 우리 끈적끈적한 네. 기름 같은 그 검은 비였다는 거예요. 그 비에 옷이 젖어갖고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방사능이 섞인 비였죠. 근데 자기가 있던 그 남쪽 지역은 소나기 정도에 그쳤대요. 소나기가 확 왔는데. 네. 히로시마시 북서부에는 이 비가 대량으로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걸 맞은 사람, 그때 뭐 모르잖아요. 이걸 맞으면.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맞은 사람들은 머리털이 빠지거나 잇몸에서 피가 심해지거나 피똥을 누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방사능이 바로 네네. 노출되니까 몸이 파괴되고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켄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밭에 들어가서 자기도 참외랑 수박을 손으로 깨가지고 이제 물기를 빨아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그래도 뭐 사람은 잠을 자야 되잖아. 아무리 슬픈 일 있고 비극적이나 잠을 놓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소리가 자꾸 잉잉잉 거리가 깼단 말이죠. 이게 무슨 네. 소리지 하는데 이 밭에 넓어진 사람들이 물 하는 거죠. 물 달라고 물. 근데 그 기력이 없으니까 잉잉잉 그렇게 되는 거죠. 물 좀 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들 모습이 환히 비치는 게 히로시마 도심에 불이 계속 나가 불길 그 도심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빛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이, 괴로운 사람 얼굴이 다 보이니까 차마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저 사람들 물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물을 퍼와가지고 이제 사발 찾아갖고 물을 나눠준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또 신기했던 일이 나오죠. 물을 주니까 마시고 나서 사람들이 아유 고맙다고 마시고 나서 2, 3초 지나서 갑자기 턱 하고 땅에 쓰러져서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막 히로시마에서는 화상 환자한테 물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물 먹고 바로 죽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왜 조선시대 때 기록 보면 네. 흉년에 들어갖고 기근이 심할 때 나라에서 이제 살을 가지고 죽을 솥을 나눠주잖아요. 네. 죽을 솥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죽 먹고 바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죠. 갑자기 이게 너무 이게 받아들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음식이든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의학적인 모르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됐답니다.
자,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또 아침은 찾아왔는데,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요. 그때 뭐 8월달도 더울 때고, 히로시마가 또 한국어 이렇게 습하니까 더 더웠는데, 엄마가 애가 울어대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제 밭에 있던 사람들 반은 죽어갖고,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 어떤 냄새가 가장 지독하냐 할 때,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또 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 8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유, 엄마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산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다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잖아요. 산에 가니까 이미 벌써 나무 아래 전부 화상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다 사람들 생각은 같아. 그래서,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자 하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꼬챙이를 젓가락 삼아고 자기 몸을 쿡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요? 왜 찌르지? 딱 보니까 상처 입었으니까 고름이 다 날 거 아닙니까? 쌀이 썩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파리? 파리가 와서 실을 쓰는 거야. 파리 알을 까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구더기가 됐죠. 구더기가 상처를 끼 다니니까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니까 꼬챙이를 갖고 구더기를 파내는 거예요. 구더기를. 그 시체는 이미 구더기로 하얗게 아예 뒤덮여 있고 이미. 자, 이때 이제 그럼 어디 가서 아침은 그래도 뭘 먹어야 되니까 군인들이 육군 이제 그 당시 일본군 부대가 네. 산 아래 구호소를 설치해갖고 이제 막 밥을 주먹밥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줄을 쓴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자기 뒤통수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괜히. 네. 실제 이제 작가 케이지하고 이 만화 맨발의 결에 나오는 그걸 같이 섞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때 화상 입은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화상을 머리 입은 뒤가 걸? 이제 지금 피부가 벗겨진 거. 그걸 네. 처음 알았대요. 자기도 그래도. 근데 뭐 약 달라고 하니까 약이 뭐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 와중에 서 있다고 피피 쓰러져 죽는데 자기 뭐 아이고 내 머리 까졌는데 약 좀 주세요 말할 계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사방에 널리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꼬마잖아요. 그때 네. 7살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시신을 못 넘어가잖아요. 또 시신이 커지거든요. 이 가스가 차가 막 시신이 물에 있던 거는 시신이 3배로 커진대요. 부풀어서. 부풀으니까 3배로 커진. 부패하고. 네. 그러니까 시체를 밟아야 되잖아요. 밟고 넘어가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때 다 맨발의 괜이잖아요. 맨발이잖아요. 다시. 밟는 느낌이 바나나 껍질을 밟았을 때 느낌처럼 시체 피부가 발바닥에 달라붙는 거예요. 시 피부가 발바닥에. 그러니까 그 섬뜩하고 끔찍한 느낌이다 이거죠. 근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곧 무감각해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해도 금방 순응하고 무뎌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물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일본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나면 그 인골이랄까 뼈가 막 대량으로 쌓여갖고 이게 살아났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축구 공차기 놀고 그거 갖고 이제 뭡니까 서로 우리 공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둔감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먹밥을 갖고 이제 받아 먹고 그다음에 근데 길을 걸어오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호박하고 오이꼭지를 계속 들고 있더라는 거죠. 왜 쓰세요? 그러니까 그 화상에 좋다. 네. 그래서 얻어갖고 자기도 계속 이제 머리 뒤를 문질렀던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전차 정류장으로 이제 돌아가기도 했고 사람들이 길 같은 데 있잖아요. 자기 집 같은 데다가 나무 간판을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단다. 누구야? 여기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집이 다 없으니까 뭐 그 집터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지금 히로시마 근처 구레라는 그 군수 공장에 다니는 큰형이 우리 찾아 돌아올 때 금방 찾을 수 있게 우리 전차 정류장에 우리 있어야 된다. 사람들 눈이 제일 잘 띄니까.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큰형은 당연히 전차가 안 다니니까 히로시마 근처 그 공장에서 이틀을 걸어서 온 거죠. 이제 가족들 찾으려고. 근데 와보니까 다 죽었겠다. 이 식구들이 살아있겠냐. 이게 집터도 다 되니까. 근데 이웃 사람을 만나니까 야, 너희 엄마하고, 걔는 살아있다. 이 이야기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찾아와갖고 정체 정리소에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요 히로시마 쪽에 이제 에바라는 곳에 그 친척을 찾아가가지고 태평짜리 헛간을 빌려서 이제 당분간 좀 이제 살게 된 거죠. 일주일을 이제 노숙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헛간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그때 죽어가는 식구들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주는 거죠. 핵폭풍이 와서 집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엄마가 그때 빨래를 널고 있었다 이거죠. 아까 2층에서 빨래 넣는 마루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빨래 넣는 마루는 그게 통째로 딱 그것만 통째로 딱 엄마를 실은 채 공중을 떠가지고 탁 착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냥 그 2층에 그 부분만 휙 날아가지고 탁 진짜 그 마루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탁 착지가 엄마는 상차는 안 입었다는 거죠. 뭐냐 좀 시커멓게 그냥 공기에 떼고 다닌 거고. 근데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현관 기둥에 머리가 낀 채 얼굴만 집 밖으로 내밀고 아프다고 울부짖는 걸로 나와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얼굴은 내보고 아프다는데 이건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두 팔을 잡아당겨도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기둥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이 막 번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인간 지옥이죠. 애를 건져야 되는데 불은 번져오고 그 아버지는 말을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 하는데 뭐 어떻게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엄마는 나도 같이 죽으려다 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엄마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만 살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서 두개골을 수습해 와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집터에 가서 파가지고 동생, 아버지, 누나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두개골을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동생 것보다 갑절이나 크죠.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아버지는 항상 조선인 차별을 하는 자식도 꾸짖고 그리고 이제 조선진 말하면 혼을 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반전 연구에도 출연해갖고 일본 특별고등경찰 형사에 잡혀가가지고 1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에서는 잡혀갔다가 풀려나지만 네. 실제로서는 14일간 감옥살이를 했던 걸로 나오죠. 근데 아버지가 막 그런 이야기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한참 우리 예전에 그 빠찡코 했지 않습니까? 네. 빠찡코에서도 100 이상 목사가 잡혀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일본 그쪽에 네. 호텔 오사카에서 잡혀가고 그 풀려났는데도 들어올 때 막 기어서 들어오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기어서 들어오거든요. 아니 근데 왜 저랬지 생각했는데 그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번에 그 맨발의 겐 작가의 그 다른 이제 에세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일본 이제 사상범을 가두잖아요, 정치범을. 네. 음식에서 염분을 다 빼버려요, 소금기를. 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몸에서 소금기가 다 떨어진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다 상해버리거든요. 그럼 말을 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아주 잔혹하죠. 그러니까 사상범들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그러니까 아예 소금기 뺀 음식을 줘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야,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대? 이게 우리 초한제도 나와요. 우리 그때 초한제 했잖아. 초한제도 말 안 듣는 부하, 그 예전에 뭐, 그 말 안 듣는 그 불량배 같은 놈 많을 거 아닙니까? 군인 할 때 네. 덩치 크고. 소금 안 준대요? 소금을 딱 안 줘요, 음식에. 그럼 그냥 거부지예요. 관절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요? 기력이 다 빠지고. 우리 몸은 항상 염분이 뭐 항상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기운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완전 관절을 다 못 쓰게 되고 이도 흔들리게 되고 아버지가 나중에 진짜 밥그릇도 못 들고 젓가락질도 못 하더라고요. 기력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이상 목사가 기어오는 게 나오게 된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사상봉으로 들어가면 소금기 있는 음식, 소금기를 다 빼버립니다. 그럼 그만큼 참 악독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누나 머리뼈도 나왔는데 누나의 머리뼈는 너무나 새하였다. 그러니까 참 이걸 생각하는 게 누나하고 항상 같이 학교를 갔단 말이죠. 자기가 1학년, 누나 6학년인데. 그날따라 누나는 그 교재물 준비가 늦어져갖고 집에 조금 늦게 있는 바람에 자기하고 생각사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족들을 다 양동에 담아가지고 엄마한테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담아오는데 자기가 본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시체를 봤는데 집집마다 당시 현관문 옆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방아수조에 물을 담아 놓았다 했잖아요. 네네. 아까 말한 화재 때 막 사람들이 씻기도 했지만 또 보니까 이 불에 타서 시뻘겋게 짓무른 시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불바다에 도망치다가 물이 있으니까 뛰어들었는데 근데 결국 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놀랐다는 거죠. 불에 탄 사람이 물속에서 죽으면 저렇게 부풀어 버리구나 하면서 어떻게 됐냐. 팔은 지름이 20cm 가까이 부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만하게 부풀고 그러니까 얼굴은 축구공만큼 커지고 몸뚱이는 3배가 부풀어 버리더라. 참 참혹한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원자 폭탄 이런 핵폭탄이 무섭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ABC 무기라고 하잖아요. 뭐 저기 생물학 무기도 정말 무섭고 그죠? 네. 균 탄저균 뿌린다든지 그리고 케미컬 화학 무기도 무서운데 근데 근본적인 게 A 무기 어탐이거든요. 원자 폭탄은 열과 바람과 뭐 불과 이 모든 걸로 다 그냥 뭐 통째로 없애버리니까 사실 원자 폭탄이 가장 절멸의 무기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이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뭐 처참하게 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든 딱 그게 600m 상공이 터졌을 때 그날 뭐 순식간에 바로 8만, 10만이 그냥 적살돼버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이게 12,000에서 15,000킬로톤인데 지금 100만 톤, 200만 톤짜리들이에요. 그게 딱 터진다. 서울이나 평양 상공에 터진다 하면 그러니까 인구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의 몇십만이 그냥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예전에 뭐 1923년에 관동 지진 때도 일본이 그 조선 사람들 막 그 학살했습니다만 이때 또 어떤 미신이 있냐면 사람의 머리뼈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화상 입은 상처에 바르거나 마시면 낫는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 머리뼈를 빻는 거예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하얀색이 뭐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야, 하얀색을 찾은 거야. 그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렇지 그 않습니까? 사람의 그죠. 사람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게 도출 수 있다. 근데 그 여기서 그 작가도 나중에 그 이야기 하죠. 작가도 자기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여기 만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에세이 보면 엄마가 뭘 주고 먹으라고 살 수 없이 엄마 때문에 마셨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 뼈 가루를. 네,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마음에도 나오긴 나오네. 예.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이게 참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강을 보고 있는데 히로시마에 강이 이제 7개 그런데요. 이렇게 지류해가지고. 그 강물을 시체가 쭉 줄여져가고 사이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거죠. 강에 이제 사람들이 불이 오니까 뛰어들었잖아요. 강에 살 수 있다. 근데 보니까 강에 뛰어드는데 건너편 강가에서도 불길이 막 온단 말이죠. 불이 많이 올 때 무리를 끼워 오잖아요, 진짜. 무리를 같이 번져오거든요. 아주 불이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불이 양쪽 강가에 동시에 불이 와가지고 불이 강복판에서 서로 만나고 더 하나로 타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 들어간 사람도 다 타 죽어버린 거예요. 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이렇게 타서 풍선처럼 시체가 빵빵해지니까 가스가 터져가지고 가스가 새 나오면 이제 뱃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제 물이 무거워지면 깔아앉을 거고 아니면 가스 던처럼 하면 쭉 해가고 바닷가로 흘러가는 거죠. 세토나이 내로 흘러가는 거. 그 물도 그리고 아마 뭐 워낙 이제 피폭이 많이 되는 물이. 예. 다 방사능 덩거리죠. 자,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만화에서 그래 나오는데 폭발 현장을 이제 수습하는 군인들, 아주 건강한 군인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업어준다는데 갑자기 업어주다가 왜 이러지? 계속 속이 메스꺼워 갑자기. 그리고 어제까지 괜찮은데 왜 속이 메스껍지?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공 내려주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도 의식 못하는데 군인이 그냥 진짜 피똥을 부지직 막 그냥 설사 물송 사듯이 막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방사능이 대량 노출돼가지고 이게 지금 몸의 기능들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 SS는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이제 이사를 그 긴급 이제 거주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헛간에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는 그 엄마의 동생이었는데 막내 이모쯤 되겠죠. 자기 딸이 지금 히로시마 어디 쪽 가 있었는데 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찾으러 왔다가 지금 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래서 잤는데 그 잠을 이제 같이 헛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쫙 하고 물 뿌리는 소리가 막 그냥 나는 거예요. 이모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자다가 피똥을 막 튀겨버린 거예요. 온 사방으로 튀겨버린 거예요. 그 이모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인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이모가 딸을 찾는다고 번화가 쪽을 많이 헤맸는데 그 중심가 쪽에 아무래도 방사능이 가장 많이 남아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모 피폭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모가 또 가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기 피부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모 찾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번화가 쪽으로 가자 해가 갔는데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폭풍과 같은 뭔가가 윙 하면서 밀려오는 거예요. 파리떼가 검은 폭풍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번화가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놓으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시꺼먼 옷이 돼버렸대. 파리떼가 덮어버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파리에게 잡아먹힐 것 같아갖고 엄마하고 죽자 살자 도망을 치는 걸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모를 못 찾고 도대체 너 이모는 어디 갔을까 하고 있는데 어느 저기 문간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가 우연찮게 그때 이제 저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연가 기도하듯이 누구 뭐. 또 보는데 이모의 이름하고 이 절에서 화장했다는 내용에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모 엄마가 딱 발견. 그 사이에.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여기서 그 시신이 와서 우리가
이름을 확인해서 여기서 화장을 했다. 다 같이 화장하잖아요. 한 명씩 화장할 수. 그 뼈가 어느 건지 모르니까 대충만 섞여 있으니까 이모 거라 다 그냥 갖고 와서 이제 수습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똥을 자꾸 사고 이모가 피똥 사고 군인 따뜻하니까 핵폭탄 그 빛가동은 전염한다. 전염병이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히로시마의 출신들이 상당히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어이구 피폭된 거 아니냐. 더러운 놈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합천 쪽이라니까 아까 그 고장들 있잖아요. 네. 그 많이 이제 히로시마 많이 있다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2세, 3세가 그런 휴증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들 하죠. 그런. 그때 당시엔 뭐 그랬겠네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이제 막 그 히로시마에 이제 결국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일제 항복을 하고 미군이 이제 히로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제일 먼저 동네에 들어오면서 시체를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미군들이? 미군들이. 네. 그리고 바로 ABCC라는 걸 기구를 만들어요. ABCC가 뭐냐면 이게 뭐 보니까 그러니까 어타믹 밤 캐주얼티즈 커밋이죠. 그러니까 원자 폭탄으로 인한 상해 조사위원회. 캐주얼티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조사위원회. 근데 이게 인도주의적인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미국의 핵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일 좀 표본이잖아요. 그거 수집하려고 온 거죠. 그 나중에 이 작가도 그러죠. 나카자 케이지 어머니도 66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ABC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화나고 조의금을 들고 와가지고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머니 시신을 기증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면 어머니 장기만 우리가 적출해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어머니 장기 적출하고 잘 꾸며드리고 할 테니까 막 대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특히나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좋은 임신하고 그날 출생이 제일 드문 표본이지 않냐 이거죠. 나중에 엄마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찾아가는 게 나오거든요. 찾아가서 완전히 다시는 안 가려 되는 거죠. 병원에 가고 몸이 안 좋다니까 병원에서 ABCC 가면 좋은 약이 있다. 갔더니 좋은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몸 온갖 곳을 완전 무슨 사타시 동물 조사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 기록 카드인 줄 알았더니 환자가 아니라 표본 카드라는 거 이름이 표본. 그래서 완전히 이건 사람 취급 안 하구나 했는데 그 일본의 의사들은 미군 쪽 정에서 야 환자들 올 때 우리 미군 ABCC로 보내주면 좋은 약 먼저 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보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먼저 미군이 들어왔고 반미적인 게 좀 보이죠 자기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아까 피난 갔던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네. 근데 학교를 다녔는데 참 그 뭐라고 할까 뭐 물론 전 세계 어디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좀 일본이 더 심한지 모르겠는데 이 같은 히로시마 에바라는 지역도 같이 지금 여기 피난 가 있는 지역도 크게 보면 같은 히로시마인데 인근인데 거기는 별로 피해는 안 입었대요. 그게 진짜 피해 입은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외부에서 온 학생도 되겠습니다만 좀 폐쇄적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자꾸 자기의 집단으로 자기 머리에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흉터 난 자국에. 그 딱지가 났는데 다시 또 벗겨지면서 고름이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런 이야기예요. 맨발의 걘 사실 자기는 어릴 때 이미 그걸 경험했다 이거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또 너무 그런 것만 보여주면 애들한테 희망을 안 주니까 여기서도 또 피어나는 인간의 아름다운 서로 돕고 도우는 거 이걸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정말 잔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한 상태에 놓이면 강자가 약자를 정말 잔인하게 대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가 이런 걸 정말 자기가 뼈저리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10권까지 있는 거군요. 예, 이게 10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10권까지 다 알기보다는 요 이제 그 참혹한 정상 정도만 이야기. 1권하고 2권이 이제 그 막 폭탄 터지고 그 바로 다음 날 요 정도 막 상황들이 급박하게 좀 첨박하게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전후에 그렇죠. 미군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후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전후에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고아가 된 애들, 그러니까 원폭 고아라고 하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다니는 애들 6,000명 정도 됐대요. 네네네. 걔들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들이 흔히 말해서 좀 주변머리가 없는 애들은 굶어 죽었고, 그 우리 반딧불이 몇처럼. 그리고 조금 까불까불한 애들은 조폭들, 우리 집에 야구자가 다 데려가서 총알바지를 진짜 쓰는 거예요. 야, 너 요것만 해주면 우리 조직에 간부시켜줄게 하고, 야, 폭탄 던져. 총알 쏴. 해가지고, 걔들도 그래갖고 이제 총알바지 써가지고. 그런 애들은 100% 다 죽죠.
그런 식으로 애들을 활용한 게 이 책에도 잘 나옵니다. 진짜 애들이 그러니까 소년병 요즘 나오는데 똑같은 일이 히로시마도 벌어진 거예요. 애들한테 총 지어주고 야 가서 죽여. 그럼 죽이고 그러면 뭐 줄게 먹을 거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상황도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이제 맨발의 개인이잖아요. 여기서 보리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해줬던 뭐 말인데 보리는 추운 겨울에 삽을 태워갖고 사람들이 밟을수록 더 그걸 해서 더 이제 푸른 색깔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주인공이 씩씩하게 살면서 그림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그래서 도쿄에 간다. 그러니까 도쿄도 좀 더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못 그린 거죠. 근데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체를 이제 계속 태우는데 자기가 있는 에바에서 히로시마 바로 온 시체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집단 화장을 하는데 한 달 가까이 계속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시체 태우는 불빛 때문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다는 거죠. 자기도 바로 자기가 살던 흑간 근처에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뗄나무 날라주고 이렇게 알바를 한 거죠. 그러면 군고구마 얻어오고 먹을 걸 얻어야 되니까. 그때 시체 타는 광경을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체 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관에 시신을 넣었잖아요. 근데 불을 딱 지르면 관이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거죠. 가스가 차서. 그러면서 시신이 수축한 근육이 펴지면서 갑자기 어떻게 되면 시체가 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쑥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좀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 언제였더라 아주 오래전인데 자기가 그 당시 좀 드물게 화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화장을 하는데 진짜 이게 다 그때 투명하게 다 보이면서 이거 진짜 쑥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 살았다고 사람이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불길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체가 쑥 일어나고 수축한 근육이 펴지면 시체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퍽 하고 엎어져 가지고 이제 탄다는 거죠. 참 이제 불가사의하더라. 사람이란 게 물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애들은 머리뼈가 진짜 뭐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축구공도 하고 캐치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도 이제 시체나 사람뼈를 말고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물건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폭탄으로 고아가 된 애들 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애들이 이 시신에 이제 치아 중에 이건 잘 안 나잖아요. 금리 같은 게 있으면 꼭 빼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히로시마에. 네. 그 미군들에게 히로시마 원폭 기념 해골을 팝니다. 얘가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니스치를 딱 해가지고. 애들이.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나의 엄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엄마, 아버지. 그래 또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군들한테도. 자, 나 우리 엄마, 아버지의 해골인데 나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해골을 사주시오. 그렇게. 당신 기념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동정표로 그런 하고, 것도.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오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히로히토가 히로시마에 온다고 환영 행사를 하는데 나는 진짜 우라통이 터졌다 이거죠. 히로히토의 명령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히로시마 핵폭격을 당했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죽어갔는데 왜 전쟁을 저 장본인에게 깃발을 흔들어가지고 환영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정말 화가 나가지고 히로히토의 차가 지나갈 때 기아 쪽을 찾지만 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폭탄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눈으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거를 정언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하고 또 서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서로 상냥하고 친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가족애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재할 때 이제 처음에 반응이 좋았지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꾸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연재가 중단되고 그랬을 때 이제 또 그 당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좀 다뤄줘가지고 또 사람들 다시 연재가 되고 최근 한 600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만화책이. 많이 팔렸죠. 그리고 뭐 단행본 아까 말씀드린 뭐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당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지금 전교조죠. 1교조가 아주 힘이 세졌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을 해가 결국 우리가 이런 궁극적으로 갔다 해갖고 이제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해가지고 1교조가 상당히 이제 나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여튼 일본의 학교 도서관에서 만화로는 최초로 맨발의 괜히 장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그만큼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만화다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자기도 걱정했던 게 뭐 천황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우익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다고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원자폭탄 이건 정말 원자폭탄이 이렇게 무섭고 네. 다시는 이런 원자폭탄 같은 거 실제로 우리도 저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그 히로시마에서 그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그 몇만 명이 죽었고 또 나카사키에도 10,000명이 죽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단 말이죠. 비폭대가 또 그 후손들이 여전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들이 특히나 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오늘 평화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일당백에서 서부전선 이상 없단가? 네. 네. 그거 다뤘을 때도 느꼈는 게 네.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거나 아니면은 군사, 쫄병 애들이 다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고 네. 만화로 직접 보시면 좀 너무 더 징그럽지 않아요? 뭐 징그럽다기보다 하여튼 좀 참혹하다. 네, 너무 참혹하다. 네. 그래서 전쟁은 진짜 없었으면 명령 내리는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살아. 뒤에서 해.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리스 비구에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하고 이 어느 공무원 높은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군대로 전쟁이 네, 날 맞아. 때. 그러면 더 신중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본인들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 세대는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전쟁을 그 직접 참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오히려 군인들이 더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그것들을 알잖아요. 그 참혹함도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오히려 신중한 거는 또 군인들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가지고 얼마나 이게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곳이 네. 바로 북한과 정말 뭐 걸어서 네. 충분히 갈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네. 있는 네. 강원도 철원의 네.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의미 또 네.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들을 네. 안겨주는지를 네.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네. 오늘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근데 그러면 전쟁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우리는 이제 그냥 무기력하게 방관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사람들이 녹색평론이 이번에 복간을 했거든요. 2023년 여름 김종철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좀 당분간 안 나왔는데 그 자녀분이 다시 이어가지고 내는데 그게 특집이 평화예요. 이번에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전쟁이 사실 생태학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 폭탄 터지고 지뢰 묻고 지금 우리 바로 앞에 DMZ 그 우리가 비무장지대 아주 생태환경이 좋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지뢰가 200만 개가 묻혀 있어요. 아직도? 네, 지뢰가 200만 개. 그러니까 이게 참 생태학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특히나 전쟁에 대한 우리 바로 풀뿌리 대안이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낳는 그 악몽, 후과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의로운 전쟁 이런 말 했잖아요. 예전에 뭐 레닌이 그런 말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나라들을 민주주의를 돕기 위해서 전쟁 이런 것도 사실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결국 비폭력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야기 많이 나와요. 세르비아의 그 발칸에 도살자 불렸던 밀로셰비치가 실각했던 것도 나토가 11주 동안 폭격한 게 아니라 그 젊은 학생들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물러났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를 무너뜨린 것도 아프리카 민족의 ANC 무장 세력이 아니라 또 그것도 많이 주민들의 불복종 행동이었고 또 필리핀의 마르코 독재, 지금 마르코 다시 아들이 대통령 됐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동유럽 발트 3국 무너뜨리고 하이티, 칠레, 인도네시아, 티니지 이 모든 것들이 비폭력 행동이 더 유효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최근에 뭐 브리덤 하우스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정치학자들 왜 시민 제한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 무력에 의지했던 반란은 26%가 성공했는데 비폭력 저항 운동은 53%의 성공률이 걸리더라 이거죠. 무장 투쟁은 성공할 때까지 평균 8년이 걸리고 비무장 투쟁은 2년 만에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대중들의 비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뭐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군사력이 대신해가지고 비폭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폭력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에 상당히 우리는 근접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비폭력이라는 신념을 가져서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유발 하라리의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것들한 거예요. 우리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꾸면 꿈이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그 진전에 근접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비폭력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폭력이 나오고 무력으로 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당장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이, 대중의 운동이 우리가 평화 운동을 하는데 네. 더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당백 사장님한테 여기다 비폭력 이렇게. 비폭력으로 갈래요? 네, 이렇게 비폭력 해가지고. 커피? 네, 비폭력 커피로. BPR? 네, BPR로 가시겠습니다. 비폭력 커피.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문구나 로고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일당백 이렇게 이제 색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여러분의 회사 이름을 혹은 뭐 카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주문을 하셔갖고 이건 물론 이제 1kg 커피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네. 비용이랑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만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이번 여름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답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결혼식 네. 할 때, 최고죠. 그럼 아이티 너무 좋다. 그죠? 결혼식 할 때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결혼식 가서 뭐 뷔페 먹고 뭐 무슨 요즘에 와인 많이 주거든요. 와인? 와인 뭐 할 거야 그 그래 술. 뭐 할 거예요. 몸에도 안 좋은 거. 포도 그 썩은 물 아니에요 결국은. 고소당하겠네.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발효라는 게 뭐? 잠깐만요. 네. 발효가 뭐예요? 결국 썩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얼마나 조율하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 중간에 멈추느냐 차이지. 네. 발효는 곧 썩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종이 안정 차이네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당백으로 여러분 뭐 고이, 연 혹은 뭐 결혼식, 여러분이 감사를 표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커피로 한번 대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름에는 또 역시 콜드브루죠? 네. 콜드브루 여기 다양한 맛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저거 찬물에 타기만 해서 얼음 딱 띄워갖고 네. 드시면 바로 아아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앞에 있죠? 네, 저희 앞에 있죠. 아주 맛있게 먹었죠. 디카페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도 디카페인. 있습니다. 디카페인을 즐기는 MZ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DMG. 네, 바로 우리가 있는 네. 비무장지대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1kg 커피로 아유. 짠하면서 마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짠하고 나서 네. 실제로 네. 여기에 네. 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 국경선 평화학교 네. 네,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충재 목사님. 네. 충재 목사님과 네. 함께 잠깐 얘기 나누고 완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당백 화이팅. 네, 1kg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오늘 스튜디오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국경선 평화학교 우리 사무총장님을 좀 모시고 여기 또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요 학교의 사무총장이시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시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하죠. 여러 명이 네. 네. 자,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데가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네, 국경선 평화학교는 사실은 10년 전에 3.1운동 기념일이죠. 네. 3.1절을 기념하면서 세운 학교인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2013년 3월 1일 개교한 구조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또는 대한대학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대한대학. 편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제한 없이 누구나 네. 입학할 수 있고 네. 1년 과정을 3학기로씩 운영을 하고 있고 1년 과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아니, 1년 동안 계속 다녀요? 아니 이제 여기는 네. 저희 저도 일기로 졸업을 했는데
80세 되신 분이 제일 고령자였습니다. 저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걸음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어떤 제한도 없고 평생 하는 일로서 우리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학교를 세우신 정지석 박사님, 네.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평화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외국에 소개한 네, 박사님이 네, 네.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실은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한 이유는 한국전쟁 때 휴전이 협상될 때 이 중부전선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김화, 평강, 철원 이 세 군이 철의 삼각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평화의 삼각지대로 가는 꿈을 꾸면서 네. 가장 치열했고 가장 좀 참혹했던 이곳 철원에서 평화의 첫 발을 또 내디디신다. 이런 네. 의미로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싶어서 네. 평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을 던져서 통일의 그날 네. 북한의 또는 대한민국 현장에서 평화의 마을을 만들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을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학교의 앞길이 바로 금강산로예요. 네. 철원은 경원선의 아주 주요 역이었고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경원선에 철원역에서 내리면 또 일본인 민간인이 만든 전기철도로 바꿔 타고 금강산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앞길이 바로 금강산로예요. 1박 2일로 서울에서 금강산 네, 네, 수학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 당시. 그리고 철원은 어쨌든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이 38도로 나뉘어서 소련과 미국의 군정 통치를 할 때 네, 네. 여기는 소련의 군정을 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네,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아픈 또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곳이죠. 네네네. 강원도가 분단되었고 철원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평화학을 배우고 평화학? 평화학 입문, DMZ 평화학, 남북한 평화학. 그래서 실제로는 평화학 그동안 이론적으로 해왔던 좀 이론도 공부하지만 실제로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있는 DMZ 평화학. 남북 평화학에서는 네. 사실은 정상회담과 남북의 기본 합의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런 문서들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공부해서 네.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평화는 무엇일까 찾아가고 있죠. 가정의 평화는 혹시 찾아주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주 우리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올해가 1953년 7월 27일 이번 주가 사실은 정전 70주년의 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당백이 여기 와주신 게 너무 뜻깊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동토 같은 네. 철원은 인구 거의 10만에 가까운 도시가 한국전쟁 때 파괴가 돼서 미군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이 30만 발 가까운. 철원에? 네, 그래서 철원읍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휴전이 될 때 여기는 대한민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한 동네이기도 하고 또 남북 철원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친구고 뭐 동네 하셨다가도 갈라지면은 예. 여기 근데 북한이 정말 가깝더라고요. 가깝죠. 여기 돌 세게 던지면 날아가죠, 북한까지. 뭐 사랑의 불식착도 가능할 것 같고. 네. 굉장히 바로 보이죠.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오시다 보면 여기서 우리 1.4km 지점에 이제 노동당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사요? 예. 예전에 철원 북한에 여기가 북한 지역이었으니까 제2노동당사죠. 평양에 제1노동당사가 있고 네네네네.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여기에 다 집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이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는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안에 있는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에서 저희가 교실을 한 칸을 썼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코로나, 코비드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군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선 안에는 사단의 권한에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에 어떤 데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육감님들이 많이 그
저희랑 협의를 맺으셔가지고 청소년들의 평화 교육을 위해서 DMZ 현장에 보내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이 그래도 소규모로 와서 이곳에서 숙박하면서 평화를 배울 수 있는. 아, 숙박 가능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실은 오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못해요.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오늘도 보니까 학생들이 네. 엄청 네네.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학생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근회를 왔어요. 중고등학생들 방학 기간이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제 6월 6일 준공식을 하고 이제 새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건축을 했어요. 뭐예요? 국경선 평화학교를 네. 평화시민 1만인 이름으로 건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벽돌 한 장 10,000원씩 내는 1만인을 모집해서 이 학교를 짓겠다고 이거 약간 합니다. 교회 시스템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제가 건축 황금. 벽돌 한번 많이 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석할 수 있는 건 자유나 해명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도 오늘 돌아가실 때 꼭 가족 알겠습니다. 이름으로 벽돌 좀 놔주시고 한 장. 그래서 저희가 평화 가문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네네. 2대에 걸쳐서 하면 평화 가족, 3대 이상은 평화 가문. 사실은 단순히 벽돌 몇 장을 더 우리가 모금하기 위해서 가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식민지 시대 네네네. 만주와 연해주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있었던 우리 선각자들이 세운 독립학교가 있었다면 분단 시대에 정말 평화 통일을 염원했던 평화학교가 있었다. 이 짧은 문구를 후대 평화교육의 자료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 가문을 이제 우리 녹화장 옆 벽에 지금 이름을 다 기록했고 연말까지 계속 캠페인을 진행해서 평화 가문, 가족, 평화 기업, 평화 단체 모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그 평화의 벽에 좀 예쁜 조형물로 그분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남겨주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이번 준공식 6월 6일 때 2,700명 정도 와. 했어요.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데 10,000명이 목표입니다. 1만인 시민 채우게 됩니다. 7,300분만 더 오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금 일당백이 50만 구독자잖아요. 30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꿈을 잘 먹거든요. 다 합치면 50만 더 줄여.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회 주신 게 단숨에 이제 끝나겠구나. 1만 명 성취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사실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신다길래. 그 구독자의 허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기부하면 이게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아, 그래요? 저희가 네네네. 사실은 이 학교 모금을 할 때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기간 정했고 이제 그 기간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여기는 진짜 통일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딱 지으시잖아요. 통일되면 이쪽 땅값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아, 땅이 좋던데요, 사실. 그러니까. 온 평야에 다 논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궁예가 바로 이곳을 태봉의 그 도읍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궁예? 예, 바로. 태봉 국호를 태봉으로 했던 그 나라 후고구려의 태봉국 수도입니다. 여기가. 철원이 그만큼 좋은 데군요. 네. 자, 그럼 미리미리 여러분도 기부도 좀 하시고 오신 김에 이쪽 땅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 시민이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뭐 농담처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여기에 평화가 찾아오면 앞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점점 성장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가 국군이 융성하는 그런 상황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경선 평화학교 여러분도 작은 도움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아주 뜻깊은 그런 손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 또 마련해주신 우리 사무총장님 빨리 10,000명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